1957년 겨울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김씨 집안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초가집치고는 제법 큰 편이었고 마당 한쪽에는 아버지가 기르는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은영아, 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오빠 밥상이나 차려라. 아버지 김덕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마흔이 갓 넘은 나이였지만 해방 후의 혼란과 6.25 전쟁을 겪으며 마음 한구석이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이었지요. 특히 술이 들어가면 더욱 그랬습니다. 11살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린아이답지 않게 숙련되어 있었죠. 우리 태수는 정말 똑똑해. 어제도 훈장님이 칭찬하시더라고. 어머니 박순옥이 15살 아들 태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런 표정을 보인 적이 별로 없었지요. 태수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새로 생긴 국민학교에서도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워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태수는 장차 큰일을 할 놈이야. 서울까지 공부하러 보낼 생각이라고. 반면 은영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죠. 여자아이는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 뭘. 은영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자신도 글을 배우고 싶고 책을 읽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 은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빠 태수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던 눈빛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이리 와봐. 태수가 부르면 은영의 몸은 자연스럽게 경직됐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피해? 오빠가 그렇게 무서워? 태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은영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은영아,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야. 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를 때도 집안일이 힘들어서 은영이 투정을 부릴 때도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어머니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시집 온 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큰 소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배워왔고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은영은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참는 것만이 답일까요? 자신이 느끼는 이상한 감정들, 오빠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은영은 작은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머니는 조용히 네, 네 하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나는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 은영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11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른스러운 고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1960년 봄 은영은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토가 나오지?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어머니는 성장기라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달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은영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여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금씩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은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배는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생리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현실이었어요. 뭐라고 했다고? 아버지 김덕수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은영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아버지, 저는 입 닥쳐. 이 망할 년이. 아버지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은영은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뺨을 때리는 손길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 망신을 도대체 누구야? 누가 감히? 어머니 박순옥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무서웠지만 딸을 향한 걱정도 컸어요. 당신,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을 지목했어요. 평소 은영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이웃집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식이야. 내가 직접 가서 따져볼 거야. 하지만 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진실은 너무나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은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영아, 엄마한테 정말 진실을 말해다오. 엄마,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 청년이 아니라는 것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은영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은영아, 엄마가 너무 무력해서 미안해.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은밀히 은영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은영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 할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조용히 출산이 이루어졌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은영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은영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피야. 내가 키워야 해. 오빠 태수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집착이 있었어요. 안 돼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태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은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어.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태수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어머니는 조용히 쌈짓돈을 건넸습니다. 몇 년 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
은영아,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1961년 1월, 추위가 뼈까지 스며드는 겨울이었습니다. 은영의 아들이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 아이는 내 피를 받은 거야. 당연히 내가 키워야 해. 태수의 말은 날마다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는 아기를 볼 때마다 이상한 집착을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예요. 내가 뭘 안다고?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태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 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이웃집 청년을 범인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수군거림이 많아졌고 은영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은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15살 소녀가 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있을까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영아, 내일부터 아이는 내가 맡겠어.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협의의 여지는 없다는 듯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은영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가 안 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은영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은영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떠나려고 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며칠 동안 은영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챙겨준 쌈짓돈은 고작 몇 원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아기 옷 몇 벌과 기저귀, 그리고 자신의 옷 한 벌을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은영은 들어본 적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은영의 상황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이걸 가져가거라. 아주머니는 몰래 작은 쌈짓돈을 더 쥐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서 가야 한다, 알겠지? 아주머니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1961년 1월 15일 새벽 4시, 은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발자국이 금세 덮일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잡히지 않겠어. 은영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것. 기차역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눈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기를 안고 있어서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워도 참아야 해. 은영은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잠들어 있었어요. 중간에 몇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신발도 젖어서 발이 시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드디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가는 표 하나 주세요.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무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돈을 받고 표를 건넸어요. 6시 10분 차에 타시면 됩니다.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영은 구석진 의자에 앉아 아기를 돌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왔을까봐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그때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차하세요. 영무원의 외침과 함께 은영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3등 칸의 딱딱한 의자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와 함께 고향 마을이 멀어져 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아기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달래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창밖으로는 하얀 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얗게 덮여 있어서 마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은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플랫폼에 내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향 마을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 안을 오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처음 보는 서울의 풍경에 은영은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보따리 하나와 몇 원의 돈, 그리고 품 안의 아기. 그것이 은영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일단 하숙집을 찾아야 해. 은영은 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하숙 간판을 찾았어요. 다행히 몇 군데 보였습니다. 첫 번째 하숙집에서는 거절당했어요. 아기 있는 사람은 안 받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온 여자는 은영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차가운 곳일 줄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 하숙집 앞에서 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죠? 어머나 아기가 있네? 문을 연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다른 곳과는 달랐어요. 거칠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내 하숙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리 들어와 춥겠다. 이 여사라고 소개한 하숙집 주인은 의외로 은영을 안으로 들였어요. 사정이 있나 보지? 네. 은영은 자세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일단 방부터 보자. 아기 있으니까 조용한 방으로. 이 여사는 은영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했어요. 월세는 얼마예요? 한 달에 1,000원? 그런데 돈이 모자라면 일로 대신할 수도 있어. 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이요? 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 수 있겠어? 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은영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숙집 청소를 했어요. 아기가 깨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은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여사는 은영의 성실함에 놀랐어요. 다른 하숙생들도 은영을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참 이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영은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이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 어때? 정말요? 낮에는 식당 일, 저녁에는 여기서 청소. 그러면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벌 수 있을 거야.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야채 다듬기, 청소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은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가씨 참 성실하네. 식당 사장 김 씨도 은영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밥 좀 먹고 가. 아기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은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급여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독립한 거네. 은영은 돈을 세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아기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숙집에는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 김노인이었어요. 아기가 참 이쁘구만. 김노인은 은영의 아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치 손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돌봐드릴 테니 마음 놓고 일하세요.
김노인의 제안에 은영은 감격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나도 심심한데 좋지. 김노인은 진심이었어요. 아이를 돌보며 자신도 활력을 찾았습니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책 읽어줄까? 아기는 김노인의 목소리를 좋아했어요. 옹알이를 하며 웃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똑똑할 것 같아. 김노인의 말에 은영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첫 번째 생일. 아기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은영은 작은 상을 차렸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일이구나. 이 여사가 떡을 사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날은 함께 축하해야지. 김노인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책이야 조금 크면 읽어줄 수 있어. 하숙집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우리가 가족이지 뭐. 이 여사의 말에 은영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다짐. 그날 밤 은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울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서 행복하게 자라자. 은영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희망의 빛으로 보였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영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다짐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것. 1981년 봄 서울대학교 공가대학 졸업식장. 엄마, 저 해냈어요. 21살 청년이 된 아들이 졸업증서를 들고 은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영의 나이 35, 아직 젊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민수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성실함과 똑똑함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내가 잘한 거야. 엄마는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은영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도 함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민수를 손자처럼 아꼈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어릴 때부터 책도 읽어주시고 민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1985년 가을 민수는 대학 동기였던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은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요. 민수 잘 부탁해요. 은영은 수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하숙집 사람들과 식당 동료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영 씨, 정말 잘 키웠어. 이 여사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은영의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이 여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날 은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신혼집은 은영이 사는 곳 근처에 마련했어요. 민수는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괜찮다. 이제 내 가정이 중요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게 좋아요. 민수의 말에 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987년 봄, 은영에게 손주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손녀예요. 민수가 신생아실에서 나와 기쁘게 알렸어요. 은영은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26년 전 자신이 낳았던 민수보다도 더 작고 예뻤어요. 정말 예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너희가 정해 부모가 짓는 게 맞아. 그래도 할머니 의견을 듣고 싶어요. 민수의 배려에 은영은 감동했어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는 어때? 좋아요. 김지혜. 그렇게 손녀 지혜가 태어났습니다. 지혜가 돌을 지날 무렵 은영은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지혜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은영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우리 지혜, 할머니 알아보네. 민수와 수지는 지혜를 은영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어요. 은영은 기꺼이 손녀를 돌봤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까? 은영은 지혜에게 김할아버지가 민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책을 읽어주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이제 증조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대가 함께 사는 특별한 가족이었어요. 이 할아버지 살아서 증손녀까지 보는구나. 김할아버지는 지혜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이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지혜를 안고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은영은 진심이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아기를 안고 집을 떠났던 순간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구나. 은영은 혼잣말했어요. 고향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태수도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 은영은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서했어요. 원망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출생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은영은 평생 그 비밀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가끔 민수가 물어봤지만 은영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일찍 돌아가셨지. 그래도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요. 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은영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은영은 진심이었어요.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지혜가 3살이 되던 해 은영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예쁜 손녀까지.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혜가 은영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지혜 사랑해. 은영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준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1961년 겨울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이곳이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어요.